이야기는 1972년 5월 13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본 오사카의 센니치 백화점은 오래된 공연장을 개축해 백화점으로 만든 곳이었어요. 건물주는 임대 수입을 올리기 위해 증축을 일삼았고 안전은 점점 부실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밤 10시경 여성 의류점에서 시작된 불로 인해 백화점에 있던 118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참사를 발생하고 맙니다. 당시 백화점이 있던 자리가 에도 막부 시기 처형장으로 쓰였던 곳으로 처형된 사람의 숫자가 화재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과 같은 118명이었다는 괴담이 돌기도 했죠. 또 현장에는 사람들이 벽을 부수겠다고 맨손으로 쳐대는 바람에 수많은 손 모양의 핏자국이 남았던 것으로 유명해요.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비상구 안내판의 식별이 어려웠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현재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비상구를 표시하는 픽토그램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2002년 5월 14일 한 남성이 법정에서 18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의 죄목은 살인죄로 법정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형을 선고했죠. 1987년 1월 홍콩에서 부인을 살해하고 북한으로 도주를 시도한 그는 시도가 실패하자 대사관을 찾아가 북한에 납치되었다 탈출했으며 범인은 북한의 간첩이었던 부인이라 주장합니다. 그 후 안기부로 끌려간 그는 모든 사실을 자백했지만 당시 정부는 정치 공작 목적으로 사실을 숨겼습니다. 억울하게 살해당한 부인은 간첩 누명까지 쓰게 되었죠. 이후 그는 성공한 사업가로 변신해 여러 사기 사건을 벌이고 다녔습니다. 그와 관련된 여러 사건의 의혹을 품어온 언론사가 방송을 보도했고 유가족은 그를 고소합니다. 재판을 통해 지난 정부가 행한 조작과 그의 범죄가 밝혀지게 되었죠. 하지만 조작에 관련된 정부 인사는 모두 공소시효 만료로 풀려났다고 하네요. 이 사건을 계기로 현재까지 국가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에 공소시효가 필요한가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397년 5월 15일 조선의 한 왕자가 태어납니다. 훗날 그는 조선의 4대 국왕으로 즉위합니다. 바로 한글을 창제하고 오늘날까지 가장 존경받는 위인으로 손꼽히는 세종대왕입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던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여 온 백성에게 가르침을 주었고 그로 인해 깊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많은 스승이 세종대왕처럼 존경받길 바라는 의미로 현재의 스승의 날이 세종대왕의 탄신일에 맞춰 제정되었습니다. 처음 스승의 날은 5월 8일이었습니다.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아 스승을 찾아가던 것이 시초였다고 하죠. 하지만 어버이날과 겹치는 문제로 일주일 후인 세종대왕 탄신일에 맞춰 제정되었다고 하죠. 올해 스승의 날은 부처님 오신 날과 겹쳐 공휴일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잠시 선생님을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주시와 서귀포를 잇는 지방도 제1131호선을 아시나요? 516 도로라고 더 잘 알려진 도로죠. 1961년 5월 16일에 일어난 군사정변의 주체인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서 붙인 이름입니다. 건설 당시 병역 기피자나 조직폭력배, 노숙자들을 모아 건설을 진행했고 험난한 공사 과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완공 후 제주에서 서귀포로 이동할 때 무려 5시간 걸리던 거리를 1시간 30분으로 줄이는 획기적인 효과를 가져온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산천단 북쪽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휘호로 쓴 도로명 비가 있죠.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도의 5.16 쿠데타에 폭력적인 이름을 쓴다는 의견도 많았죠. 또 부정적 역사의 의미도 알아야 한다는 이유로 명칭 변경을 반대하는 의견도 많답니다. 이름부터 논란이 크고 사고가 많아 귀신도로라고 소개되기도 했지만 제주 사람들에게는 제1횡단 도로라 부르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 유흥가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주점 종업원인 30대 남성 김성민을 검거하게 됩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여성 혐오 범죄냐 아니냐 치열한 양론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범인의 정신병력 기록과 체포 당시 망상 증세가 심한 점, 드러난 동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정신질환 유형의 범죄로 타인을 향한 극도의 적대감이 발현된 사건이라고 발표했죠. 범인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은 커녕 당당한 태도를 보였고 정신병력에 의한 심신상실을 주장하는 변호사와 달리 변호와 병력 증거를 거부하며 정신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이후 강남역엔 추모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정신질환 범죄에 관한 논란과 젠더 갈등 시위 문제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2003년 5월 18일 KBS의 다큐멘터리 80년 5월 푸른 눈의 목격자가 방영됩니다. 위르겐 힌츠페터가 푸른 눈의 목격자로 불리며 알려지게 된 방송이었죠. 학창시절 의사가 꿈이었던 그는 진로를 바꾸어 독일 서독의 기자가 됩니다. 베트남 전쟁의 종군 기자로 활동하다가 부상을 당한 그는 자리를 옮겨 도쿄에서 일본 특파원으로 지내던 중 1980년 광주 소식을 듣게 되죠. 여러 정황을 살펴보고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그는 한국으로 들어와 광주로 잠입을 시도합니다. 그의 목숨을 건 취재는 독일로 건너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고 서방에 처음으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참상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져 큰 사랑을 받기도 했죠. 2016년 심장병으로 사망한 그는 생전 바람대로 신체의 일부가 광주의 추모비와 함께 안치되었습니다. 현재 그의 정신을 담아 자유와 평화가 탄압당하는 상황을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을 수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5월 19일은 발명의 날입니다. 1441년 5월 19일, 치구기가 세상에 공표된 것을 기념하여 발명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비를 측정하려는 여러 시도가 이전에도 있었지만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로 표준화된 기상 측정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이는 조선시대의 과학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전국 각지에 설치된 치구기는 체계적으로 강우량을 측정하여 농업과 치수 정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또 홍수와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같은 역사적 문헌에 이와 관련된 기록이 많이 남아있죠. 간단한 원리의 발명품이지만 과학적, 역사적, 실용적으로도 가치가 중요한 발명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치구기는 국보로 국립기상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1999년 5월 20일 대구에서 학원을 가던 아이가 괴한으로부터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아이는 사고로 인해 전신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다가 49일 만에 사망합니다. 당시 김태환 군의 친구가 사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고 후에 김태환 군도 똑같은 주장을 했지만 사고로 인해 기억이 온전치 못할 것이란 점과 어린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끝내 경찰은 범인을 잡지 못했고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되고 맙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일명 태완이법이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안 처리가 늦어져 정작 해당 사건은 태완이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유명한 약촌 오거리 사건의 범인이 16년 만에 잡힐 수 있었던 것도 해당 법안의 결과라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종말이 온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적어도 2011년 5월 21일에 어떤 이들은 종말을 믿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본부를 둔 패밀리 라디오 설립자 해롤드 캠핑은 성서를 분석한 결과 21일 오후 6시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 전 세계가 멸망하고 진실된 신자만이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는 휴거가 발생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의 추종자 중 한 명은 평생 모은 재산 14만 달러를 휴거 내용을 광고하는데 다 써버리기도 했죠. 수많은 추종자가 함께 심판의 날을 기다렸지만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캠핑은 휴거를 진심으로 믿기는 했었나 봅니다. 예언이 빗나간 데 충격을 받은 그는 뇌졸중으로 얼마 후 생을 마감했으니까요. 참고로 실제 성경에는 종말의 정확한 시기 예측이나 예언이 완전히 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기는 알 수 없고 하느님만 알 수 있다고 못 박아뒀으니 말이죠. 그러니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끝은 늘 좋지 않으니까요. 1960년 5월 22일 칠레 발디비아에서 강도 9.5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는 1900년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래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지진은 약 10분간 지속되었고 지진으로 인해 쓰나미까지 도시를 덮치면서 피해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당시 쓰나미의 높이가 25m까지 발생했다고 하죠. 광범위한 재난이 발생하였기에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 재산 피해 규모가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바닷가에 위치한 한 마을은 며칠이 지나서야 수백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을 알 수 있었을 정도였죠. 당시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쓰나미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호주, 일본, 필리핀 등 여러 나라에도 피해를 줬는데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일본에서는 당시 일어난 쓰나미를
칠레 지진 해일이라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남생이는 자라와 더불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던 민물 거북입니다. 대략 30cm 크기로 겨울잠을 자는 거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가에 줄지어 벼틀 쬐고 있는 모습을 빗댄 속담이 있었을 만큼 흔했지만 식용과 약용으로 인한 남획, 서식지 파괴로 인해 현재는 멸종위기 2급 생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금 추세라면 50년 안에 지구상의 대부분의 거북이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해양 쓰레기, 서식지 파괴와 더불어 지구 온난화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알 주변 온도가 28도 이상이면 암컷만 태어나는 특성으로 인해 성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하죠. 남생이 역시 남획과 서식지 파괴, 성비 불균형 문제로 멸종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5월 23일 세계 거북이의 날을 맞아 남생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북이들도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최근 아일랜드에 영국에서 넘어온 난민 문제가 커지면서 국경에 경찰을 배치했다가 영국의 반발로 철회한 일이 있었죠. 이는 과거 영국과 아일랜드가 맺은 조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1919년 영국과 독립전쟁을 벌인 아일랜드는 1921년 독립을 쟁취하며 영국으로부터 자체 군대와 경찰을 인정받지만 북아일랜드는 영국에 남는 영국 아일랜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듬해 1922년에는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완전한 독립을 원했던 아일랜드 자유군과 조약을 지지하는 진영 간의 내전이 발생합니다. 1년간 이어진 내전 끝에 독립을 원했던 진영은 완전히 괴멸되었고 북아일랜드는 현재까지 영국에 속해 있습니다. 영국의 정식 명칭이 그레이트 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인 이유에는 이런 역사가 담겨 있죠. 1923년 5월 24일 독립전쟁부터 내전까지 길었던 아일랜드의 전쟁은 끝이 났지만 전쟁은 현재까지도 아일랜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산 정치 파동은 1952년 5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6.25 전쟁으로 인해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수도 부산에서 일어난 정치적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는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였고 지지 기반이 약했던 이승만은 재선을 위해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정부의 개헌안을 부결시켰죠. 이듬해 1952년 5월 금정산 공비 사태로 인해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북한과 내통한 혐의로 야당 의원 50여 명을 연행합니다. 또 의원들이 괴한에게 피습당하거나 감금되는 사건, 이승만의 국회 해산 시도 등 여러 사건이 이어집니다. 1년의 과정에서 국회의 힘이 크게 약화되었고 같은 해 7월 군경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개헌안이 통과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승만은 직선제를 통해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 정치 파동은 임기 연장을 위해 국회의 힘을 약화시키고 개헌안을 통과시킨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26일 한국에서는 특별한 천체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개기월식으로 인해 붉은 달을 볼 수 있었죠. 태양과 지구, 달이 일직선으로 놓이면서 파장이 짧은 빛은 지구에서 흩어지고 파장이 긴 붉은 빛의 일부가 달에 반사되며 보이는 현상입니다. 2018년에 100년 만에 볼 수 있던 슈퍼블러드 문에 이어 3년 만에 관측 가능했던 개기월식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명확히 밝혀진 현상을 가지고 몇몇 사람들은 블러드문이 떠오른 후 재앙처럼 몇몇 사건들이 이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과거 홍콩의 사스, 대만 타이베이의 열차, 탈선 사고, 한국의 세월호 사건을 거론하며 그 며칠 전 떠올랐던 블러드문이 해당 사건들의 경고를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관계없는 현상을 하나로 묶어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듯 믿음을 강요하거나 이상한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1980년 5월 27일 29세의 비장한 청년 윤상원은 시민군을 향해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오늘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정치 외교학과 학생이었던 그는 여러 사회 활동을 거쳐 광주 민주화 운동에 합류했습니다. 무기 반납과 투항을 주장하는 지도부를 비난하고 새로운 투쟁 조직을 결성해 전남도청을 점거하고 투쟁을 이어가던 그는 27일 새벽 계엄군의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이로써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이어졌던 광주 민주화 운동은 종결되었죠. 그는 오늘날까지 한국 민주화를 상징하는 곡으로 평가받는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원이 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바라던 내일이 오늘날의 모습일지, 아니면 아직도 바라던 내일은 오지 않았는지 생각해보게 하는 날이네요. 2017년 5월 28일, 시민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 심하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을 쫓던 경찰은 옥수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보이는 남자를 제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어폰을 끼고 있어 경찰의 말을 듣지 못한 일반 시민이었고,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아 인신매매범으로 오해한 그가 저항하면서 얼굴과 몸에 큰 부상을 입었죠. 피해자는 경찰이 사과나 부상에 대한 배려 없이 범인을 잡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이해하라는 태도만을 보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은 언론과 국민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경찰은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해당 형사들에게 대기 발령 처분을 내렸지만 징계가 약하다는 비판 역시 제기되었습니다.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2019년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인근의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승객 33명과 헝가리 승무원 2명, 총 35명이 탑승한 유람선 허블레아니오가 크루즈 선박과 충돌 후 전복되어 침몰했습니다. 사고로 한국인 25명과 헝가리인 2명이 사망했고 1명이 실종되었으며 구조된 사람은 7명에 불과했죠. 국내 여행사와 계약을 맺고 사실상 전용으로 운용되던 유람선이었기에 희생자의 대부분이 한국인이었고 몇 해 전 세월호 침몰로 큰 충격을 가져다준 사고였죠. 안타까운 사건임에도 일베 및 극우 성향 사이트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와 엮어가며 유가족을 모욕하고 정부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폭주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또 많은 야당 정치인과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정부를 향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헝가리 시민들은 한국 대사관 앞에서 서툰 한국어로 된 추모의 메시지를 건네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고 조형물을 설치해 2주기 때 제막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청산이 좌절된 것과 김구 암살에 연관되어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2년 만에 민심을 잃고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민심을 수습하고 싶었던 이승만 정부는 선거를 12월로 미루려 했지만 미국 국무장관의 강력한 경고로 5월 30일에 선거가 진행됩니다.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로 출범한 2대 국회는 정당 정치가 아직 자리 잡지 못했던 때라 선거 결과 무소속 의원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결과 국회에서 이승만의 입지가 약해졌고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정부의 개헌안 역시 무산되었죠. 하지만 얼마 후 6.25 전쟁이 발발하여 국회의원이 납북이 되거나 지역구가 북한령이 되기도 하는 등 전국이 혼란해졌고 부산 정치 파동으로 이어지며 국회는 다시 힘을 잃고 맙니다. 1979년 11.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자 권력의 공백을 틈타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이 군사 반란을 일으켜 군부의 통제권을 쥐게 됩니다. 이후 정재계 인사와 제야 민주화 운동 인사를 체포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하며 군사 독재의 첫 발을 내딛었죠. 1980년 5월 31일 방해가 될 만한 세력을 제거한 그는 군인 신분으로 국정에 개입할 근거가 없었기에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가를 보위한다는 명목으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상임위원장에 취임합니다. 국보위라 불렸던 임시기구의 실권을 장악한 후 많은 공직자를 숙청했고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또 문화, 예술, 종교, 교육 등 전방위에 걸쳐 사찰과 검열을 단행하고 삼청교육대를 신설했으며 반공법을 흡수시켜 국가안보법의 토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추후 그는 최규화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스스로 대통령직에 오르게 됩니다.